실현의 시기. 그러나 그만한 실패로 중앙당과의 연결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향 출신인 도당 부책 박참봉과 전 중앙당 연결책 소성대를 보내 경기도당을 통해 중앙당을 연결하기로 했다. 유혁우는 다시 순창 조영감 집으로 내려가 안전점검을 하고 의복 등 서울 나들이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준비했다. 조영감 집을 떠나려는데 조영감이 동네에 나갔다가 전날 밤 반란군 대부대가 지리산에서 나와 곡성군 동악산 사시 암골에서 하루를 묵은 뒤 옥과 방면으로 해서 백아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해주었다. 도당으로 가자면 백아산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데 벌써 소문이 파다하다면 토볼대가 지금쯤 백아산에 도착해 있는지도 몰랐다. 백아산 쪽으로 토볼대의 공격이 집중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는 식량을 충분히 짊어지고 조용감 집을 나섰다. 새벽녘에 백아산에 도착하여 준흥선을 타고 상봉 쪽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부대가 지나갔는지 평소에는 새떼기 풀이 가슴까지 차올랐던 길이었는데 신장로처럼 반질반질 닦여져 있고 주변에는 화랑담배 빈갑이며 건빵 봉지 등이 이슬에 젖은 채 질비하게 떨어져 있었다. 빨치산이 지나간 길이라면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법인데 꽤 많은 토벌대가 그보다 앞서간 지 얼마 안 되는 성 싶었다. 초긴장을 하고 매봉 가까이에 있는 도당 연락과 분투 접선 장소에 도착하여 접선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기다림이 지친 그는 연락과 분투에 무슨 일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짐작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난번 떠날 때 사용했던 연락과 분투 아지트로 찾아가 보았다. 아지트는 무서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트 부근에 풀섭을 헤치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피다가 그만 못 박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검은 잿덩이로 변해 있고 시체 세 구가 주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다. 간혹 불어오는 바람에 잿빛 먼지가 조금씩 휘날렸다. 어떤 동지인지 시체를 확인하려고 그는 천천히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시체 얼굴 위에 올라앉아 살을 뜯어먹던 족제비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고 입맛을 다시며 어기적 잔뜩 배부른 몸짓으로 시체의 몸을 타고 내려왔다. 코와 입술을 다 파먹히고 하얀 이빨만 소름 끼치게 드러난 시체는 연락원이 분명했는데 눈까지 휑하게 비어 차마 더 바라볼 수 없었다. 시체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건만 난생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곤두서도록 공포가 몰려 닥쳤다. 이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아래 위로 맞부딪히고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고지에 설령 적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얼마쯤이나 뛰었을까? 가슴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듯해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데 방금 지나간 발자국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고무신 자국이었다. 동지들이 분명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온 산을 휘감은 짙은 안개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안개 때문에
10m 앞도 보이지 않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서늘한 총구가 가슴으로 다가왔다. 손들어! 적인지 아군인지 살필 새도 없었다. 저쪽에서야 총을 쏘든지 말든지 그는 목숨을 내걸고 잽싸게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어이, 당동무 아니요. 우리는 지리산 부대요. 허겁지겁 그를 뒤쫓아오며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동지들을 끌어안고 한바탕 눈물이라도 쏟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정찰병을 따라 500m쯤 걸어가니 대부대가 안개 속에서 아침밥을 짓느라 야단법석이었다. 이현상 부대로 소환되어 간 박종화 부대였다. 밥 짓는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평소에 그답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던 박종화가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았다. 야광시계와 미제 파카 만년필을 교환한 뒤로 처음이었다. 박종화는 여전했다. 지리산으로 쏟아지는 토벌을 견디다 못해 7년대 50여 명만 눈가림으로 지리산에 남겨두고 3, 5연대가 분산투쟁을 나와 5연대는 이영희 연대장과 최규복 정치위원회 인솔하에 담양 추월산을 거쳐 쌍치 가마골로 진출하고 자신은 3연대와 이곳으로 왔다면서 초조한 기색도 전혀 없이 오히려 백아산, 모후산,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시를 위협해 보겠다며 자신감이 대단했다. 어이, 혁운동무, 자네 요즘 쫓겨다니느라 노래 한번 못 들어봤지? 예쁜 미인 노래 한번 들어보세. 요즘 북조선에서 한창 유행하는 노래 한 자리 들려줄게. 어이, 연락병, 채영의 동무 좀 불러와. 싱글거리는 박종화가 우습기도 하고 곧 전투를 치러야 할 판이라 무슨 노래라며 그는 그만두라고 했다. 야야,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것은 먹고 놀고 싶을 때는 노는 거야, 이 바보야. 그래야 싸움도 잘하지. 때마침 참모장이 도착했다. 참모장, 오늘도 개새끼들 발악이 계속될 테니 빨리 식사 끝내고 이동하라고. 바로 이 앞 고지와 건너편 고지만 야물게 장악하면 오늘은 충분히 버틸 것이야. 1대대는 뒷고지, 2대대는 앞고지 책임지고 사수하도록. 그리고 본부는 2고지 사이 어제 그 자리로 옮기라고. 알겠나? 빨리 조치해. 전투를 앞두고 어쩌면 그리 천하태평인지 놀라울 정도였다. 박종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책임하고 철저하지 못한 그의 태도에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여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충대충 처리하는 것 같은 부대 배치가 사실은 어떤 탁월할 지휘관이라도 그렇게 할 정확한 위치일 것임이 분명했다. 천재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부대는 전부 임무지로 떠나고 박종화는 최영애와 연락병, 유혁원을 기어이 그 자리에 남겼다. 노래를 듣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동무, 이 촌놈에게 좋은 노래 좀 들려주라고. 밭가리 그거 불러봐. 뭐 하는 거야? 개새끼들 들이닥치면 또 시끄러우니까 빨리 한 곡 듣자고. 비시시 웃고만 있던 최영애는 박종화가 계속 몰아세우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노래를 시작했자.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역시 대단한 솜씨였다. 문화선전대로 내려온 동무다웠다. 박종화의 억지에 최영애가 노래를 세고 오히려 더 부르고 나자 참모장이 화급하게 달려왔다. 적이 세계 방면에서 접근해 온다는 보고였다. 유혁우는 깜짝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야야, 혁운동무, 개새끼들 오면 내가 다 때려잡을 테니
걱정 말고 노래나 더 들어. 그러나 그는 참모장을 따라 고지로 올라갔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도저히 노래나 듣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지독한 겨울 안개가 아직도 거치지 않고 꽉 들어찬 축축한 능선에 대기조가 한가롭게 흩어져 앉아 잡담을 나누며 총기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는 비전투원이라 전투에 참가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박종화 부대처럼 천하태평인 부대를 본 적이 없었다. 사령관이고 부대원이고 모두 똑같았다. 전투가 시작된 후에도 전 대원이 이상하리 많지 여유만만하고 차분했다. 한쪽에서는 총소리가 콩복듯 쏟아지는데 한쪽에서는 순찰 중인 박종화가 부대원들에게 무슨 농담이라도 하는지 떠들썩한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사령관이 천하태평이고 겁이 없으니 모두들 닮아가는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여유는 자신감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사령관에 대한 믿음일 터였다. 쉬엄쉬엄 별 피해도 없이 능선을 사수한 그날 밤 박종환은 유격훈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고는 도움을 요청했다. 박종화 자신은 일대대를 끌고 무등산으로 해서 광주를 한번 쑤셔 놓은 뒤 화순과 장흥을 돌아 보성을 거쳐 백운산으로 들어갈 것이고 김응복이 이끄는 이 대대는 곧장 백운산으로 갈 텐데 지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김응복 부대를 백운산까지 안내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중으로 그와 김흥복 부대는 곡성 통명산을 향해 떠났다. 아침부터 날씨가 수상하더니 오후부터 퍼붓기 시작한 비가 밤중에는 눈보라로 변하여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적정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백운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당 연락과를 거쳐 본부로 들어갔더니 당장 서울로 떠나야 할 박참봉이 부상을 당해 환자 트로 가고 없었다. 움직이려면 보름은 걸릴 거라고 했다. 박참봉이 완쾌될 때까지 중앙당 연결 작업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그는 도당 조직부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대기 생활은 길고 지루했다. 당장 할 일이 없으니 유격투쟁에라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도당에서는 만약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대신할 사람도 없는 중요한 간부라며 일체의 유격 활동이나 보급투쟁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굶주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건만 이상하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끼니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시간이 남아 돌면 배고픈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 무렵 백운산에는 주요 고지와 보급로의 중요 루트마다 국군이 아예 상주하고 있어 백운산 주변의 보급투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원거리 보급투쟁이나 간신히 나가는 형편이었다. 그나마 갈 때마다 퇴로를 차단당하고 심한 공격을 받아 30명이 나가면 돌아오는 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관심이 목숨을 부지한 사람조차 식량 한 줌 구하지 못하고 빈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빨치산이 있을 만한 산 주변의 마을은 모두 소개당한 후라 어차피 보급투쟁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큰 마을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산기슭에는 허름한 집주인이 주인을 잃은 채 폐가처럼 버려져 비바람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나중에는 큰 마을들마저 당장 먹을 식량을 조금 제외하고는 모두 지서에 맡겨놓고 타다 먹어야 했으니 큰 마을로 보급투쟁을 나가봤자 쌀 몇 줌 구해오기가
하늘을 별 따기였다. 주민들이나 빨치산이나 서로가 못할 짓이었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빨치산들이 동네의 식량을 모아둔 경찰서까지 습격해 들어올까봐 경찰들은 입산한 사람들의 가족을 경찰서 주변에 삥 둘러 잠자게 했다. 너희들 가족이 여기 있으니 습격하려거든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조직 확대고 교란 투쟁이고 가능할 리 없었다. 전남 도당에서는 쌀 한 줌이 한 사람 목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하루 두 끼가 한 끼로, 2, 3일에 한 끼로, 그나마 죽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죽이라고 해야 반대도 안 되는 쌀을 털어놓고 가마솥 가득히 물을 부어 끓여 7, 80명이 먹어야 했으니 죽이 아니라 죽물인 셈이었다. 산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정보는 점점 어두워지고 토벌대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몇 년간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아까운 동지들의 목숨을 쌀 한 줌과 맞바꾸는 날들이 계속됐다. 이불 호청 하나만으로도 어떻게든 겨울은 갔고 참담한 굶주림 속에서도 기어이 봄은 왔다. 봄이 되면 나물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어 겨울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았다. 백운산 아래서부터 겨우내 굶주린 나무들이 제법 푸근한 봄빛으로 물이 오르고 아직 나무를 캐기에는 이른 4월 초순이었다. 도당 전원이 계속되는 보급투쟁의 실패로 사흘간 죽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로 물로 연명할 지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잘 먹었더라면 그깟 사흘 굶은 것쯤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두어 달을 어쩌다 죽 한 모금씩 먹고 버티다 사흘 내내 멀건 죽 한 모금 못 먹었으니 다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목숨을 걸고 대대적인 보급투쟁을 시도하든지 앉아서 굶어 죽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고비였다. 드디어 도당에서는 마지막 운명을 걸고 마지막 전투를 결정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도당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간부 7, 8명만 남기고 전원이 전투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원이라고 해봤자 무장한 유격대원 46명에 비무장 기관원 30명이 전부였다. 보급투쟁을 하러 갈 장소는 광양문 진상면의 야지마을이었다. 예전 같으면 하룻밤에 너끈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주요 능선마다 국군이 주둔하고 있어 능선을 이리저리 돌아야 하므로 사흘을 계획해야 했다. 총 한 자루도 들 힘이 없을 만큼 굶주린 빨치산들은 여사령의 지휘하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떠났다. 여사령, 본명 장성수, 구례군 마산면 청천 출신으로 50 단선 반대 투쟁 때 구례군책으로 유혁군과 함께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 구례 간전 쪽의 제기암 골짜기로 돌아 간전면당과 합류하기로 한 부대는 간신히 간전면당 트에 도착했지만 다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주저앉아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부대원들을 바라보던 여사령은 잠시 후 조용히 간전면당책을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해가 지려는지 벌써 서쪽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소.
뭐든 비장해둔 곡식 없소? 우리 뒷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이번 보급투쟁에 실패하면 미래는 어차피 없는 것이요. 이번 보급투쟁에 우리 도당의 운명이 걸려 있어. 간접 면당책은 대답도 없이 무거운 얼굴로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만에 콩 한 마를 들고 돌아왔다. 여사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면당책에 손을 움켜잡았다. 비록 콩 한 마리지만 그것은 간전면당의 목숨줄이었다. 간전면당이라고 지금까지 배를 골지 않았을 리 없고 콩 한 말은 최후의 경우에 대비한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을 것이다. 이번 보급투쟁에 도당의 운명이 걸렸다고는 했지만 성공할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 마당에 콩 한 마를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주는 사람도 받아 먹는 사람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 때는 누구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을 때 낙관보다는 좌절이 압도적인 상황에서까지 원칙을 지키고 동지애를 지킨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 역사와 개인을 일치시키는 철저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할 만큼 처참하고 탁월한 빨치산의 투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고 훗날 수많은 좌익수들이 언제 감옥에서 나간다는 기약도 없이 또 이 나라의 역사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수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생활을 철저하게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역사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제기 암골에서는 그렇게 콩 한 말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혁우는 며칠을 굶다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볼 생각으로 단신으로 백운산 마지막 자락인 구례군 문천 쪽으로 접근했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력만 허비한 채 정챙이 꼴에 도당 연락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도당의 보급투쟁 결정 소식을 들은 그는 합류하기 위해 부랴부랴 제기암골로 달려갔다. 부대는 막 떠날 채비를 끝낸 참이었다. 불행히 콩죽 몇 수저도 얻어먹지 못한 채 그는 대열 후미에 따라붙었다. 대열은 적의 눈을 피해 능선을 이리저리 돌며 밤새도록 걸었다. 콩 몇 개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큰 차이였는지 평소에는 절대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였는데 그날은 목적지를 10km 정도 남겨놓고 그만 아찔한 현기증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지고 나자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길을 쓰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다. 마지막 한 줌의 기력까지 다 쇠진한 것이다. 결국 여사령은 그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뉘어놓고 몇 시간만 기다리라며 대열을 끌고 떠났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나 공포보다는 나른한 편안함 같은 것이 밀려들었다. 그는 별 생각도 없이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뭔가가 입안으로 흘러내렸다. 무슨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려드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도저히 떠질 것 같지 않던 무겁던 눈꺼풀이 번쩍 치켜졌다.
낯익은 동지가 귀한 날결안을 깨트려 그에게 먹이고 있었다. 잠시 후에는 식은 밥 덩이가 씹을 새도 없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하기는 씹을 힘도 없었다. 밥을 그냥 삼켰는지 씹어 먹었는지 기억도 없는데 잠시 후에 신기하게도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도 들어 올려지고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희한한 일이었다. 사람의 몸이란 게 태엽을 감아주면 그만큼 움직이는 시계 같기도 하고 저울 같기도 했다. 먹은 밥이 소화가 됐을 무렵에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도 있었다. 추격대를 피해 1시간쯤 골짜기 깊숙이 들어간 부대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여기저기서 생쌀 씹는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자기 힘껏 쌀을 짊어지고 있었다. 도당의 운명을 건 마지막 보급투쟁이 성공한 셈이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보였다. 10분쯤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 몇 개의 능선을 오르내리는데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다들 힘든 것도 잊은 채 밝은 표정이었다. 하늘도 환하게 밝아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30분간 식사를 하고 떠나자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비호처럼 움직였다. 쌀을 씻을 새도 없이 그대로 물만 부어 불을 지펴놓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일 수 없었다. 뜸이 드는지 향긋한 밥 냄새가 뼛속까지 구수하게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탕! 100m 전방고지의 보초선에서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뚫고 강렬한 한 방의 총성이 올려왔다. 밤냄새에 취해있던 사람들 모두 재빠르게 옆에 있던 총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예리한 칼날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뿐이었다. 보초의 오발인 모양이었다. 다시 앉으려고 주춤주춤 엉덩이를 내려앉히는 순간이었다. 꽝! 빠바방! 집중 사격과 박격포가 사방에서 무섭게 날아들었다. 대열을 추스리고 어쩌고 할 경황도 없었다. 그 정신에도 밥 한 고를 챙겨든 그는 한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푹푹 쓰러져 갔다. 직감적으로 불리한 방향이구나 싶어 그는 15도쯤 각도를 바꿨다. 얼마 못 가 암벽에 가로막혔다. 몇 동지들이 길이 막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도당 본부 요원들인지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함께 헤쳐나갈 방향을 찾고 있는데 아까 뛰던 방향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고함이 터지자마자 쾅 하는 수류탄 폭발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폭한 모양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동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른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도 아니었다. 자기의 목숨을 제 손으로 끊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사력을 다해 외쳐 부른 것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였다. 그때였다. 그의 옆에서 만세 소리에 잠시 숙연해 있던 동지가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더니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반사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린 그는 고개를 들고 쓰러진 동지를 살폈다. 지금 막 떠오른 태양보다 더 붉은 피가 넘쳐 흘러 바위를 적시고 있었다. 힘얼건 창자가 콸콸 쏟아져 내렸다. 동무, 내 총과 수류탄을 가져. 제발 한 방만 쏴주고 가시.
저놈들 손에 죽을 수는 없어. 그는 다가가는 기척을 느꼈던지 쓰러진 동지는 피와 창자가 쏟아져 내리는 배를 움켜쥔 채 애원이었다. 상태를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다시 우박처럼 총알이 퍼부었다. 수많은 총탄이 암벽에 부딪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튄 돌조각이 얼굴에 부딪혔는지 아프다는 감각도 없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적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죽여달라던 동지는 완전히 벌집이 되어 있었다. 사격은 계속되고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포복하여 암벽을 타고 돌았다. 얼마쯤 돌아가니 암벽과 암벽 사이에 작은 틈새가 있었다. 양쪽의 암벽을 방패막이로 삼아 계속 기어올랐다. 무릎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통증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얼마나 기어올랐는지 소나무가 우거진 능선이 나왔다. 솔숲을 단숨에 뛰었더니 잠시 후 가슴께나 닿을 듯 말 듯한 관목숲이 이어졌다. 나온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일제 사격이 시작됐다.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안전한 장소라고는 바구리봉, 상봉 능선밖에 없을 텐데 그쪽은 아득하게 멀고 도저히 빠져나갈 데가 없었다. 이판사판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무조건 아래를 향해 달렸다. 머리 위로, 옆구리 근처로, 다리 곁으로 총알이 그보다 더 빨리 싱싱 스쳐갔다. 얼마나 뛰었을까? 아침에 그들이 통과한 길이 나타났다. 그 길을 따라 또 한참을 달렸다. 문득 주위가 조용하여 그는 다림박질을 멈췄다. 저쪽 능선에서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숨이 턱에 차 입안에서 피비린내가 풍길 지경이었다. 그는 근처의 산대나무 숲 사이에 몸을 숨겼다.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다. 이따금씩 산대나무 잎사귀만 서로 부딪혀 마른 바람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제야 시계를 보니 10시. 해가 지기까지 기다리려면 아득한 시간이었다. 제일 먼저 밥 한 고 생각이 났다. 아마 암벽 밑에 버리고 온 모양이었다. 근처에 밥이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 못 견디게 배가 고팠다. 그는 길을 10m쯤 아래에 두고 산길로 왔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에 공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국군의 대열을 3차례나 보았다. 국방색이 눈에 띌 때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죽여달라던 동지의 눈빛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던 소리가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산 전체에 저녁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에야 그는 처음 공격당한 장소를 찾아냈다. 군데군데 쌀 담은 배낭이 전부 칼로 갈기갈기 찢긴 채 흐트러져 있었고 깨진 밥솥 조각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항고,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밥그릇을 찾으려고 암벽 쪽으로 뛰어가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헛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동지의 시체 3구가 머리도 없이 피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시체를 가져갈 수는 없고 전적을 올리기 위해 목만 잘라간 모양이었다. 암벽 밑에는 복부를 관통당한 동지의 시체와 무기가 그대로 있었다. 그 옆에는 밥 한 고도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호주머니에서 꺼낸 소금 한 덩이를 꺼내 빨면서 한 고에 가득 찬 밥을 다 먹어치웠다.
바위 위에는 아직도 굳지 않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목 잘린 동지들의 시신도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없이 밥을 다 먹고 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돌을 다 긁어 모아 어설픈 돌무덤을 하나 만들었다. 동지들의 피로 물든 산도 붉었고 저녁 노을 진 하늘도 붉었다. 봄이라지만 아직 쌀쌀한 저녁바람이 다 해진 옷섭을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 한 줄기에 온 산의 나무들이 장송곡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낙엽 위에 흩어진 쌀 하나하나를 정성껏 주워 모았다.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주워 모은 쌀은 대여섯 홉쯤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여섯 홉의 쌀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70여 동지들의 핏값이었다. 쌀을 배낭에 짊어지고 그는 바구리 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가느다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간신히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귀를 기울였더니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소리나는 쪽을 따라 발소리를 죽이고 접근했더니 누군가 누워있는 시체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다. 눈물이 핑그르르 돌 만큼 반가웠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동지였다. 좀 더 접근해 보니 울고 있는 이는 박정숙이라는 구례군당 출신의 여자였고 시체는 그의 오빠 박춘산이었다. 박정숙은 어깨를 짚을 때까지도 넋을 잃고 있다가 소스라치며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동무 나요. 나 유혁은이요. 안심하고 이리 오. 웬일인지 그제야 한정없는 슬픔이 밀려들었다.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밥 한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목까지 적에게 빼앗긴 채 나뒹굴었던 동지의 시체들, 사방에 흩뿌려진 동지들의 붉디붉은 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외치던 동지들의 마지막 절규. 뛰어 달아나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제는 마음을 놓고 더 큰 소리로 울어대는 박정숙을 일으켜 세우는 그의 눈가에도 노을을 받아 핏빛처럼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야야야야. 어깨를 들먹이며 슬픔에 잠겨있던 그는 박정숙의 비명소리에 놀라 후다닥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시오? 부상이에요. 그러고 보니 박정숙의 아랫도리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다행히 관통상은 아니었고 총알이 허벅지살을 찢고 스쳐갔을 뿐이었다. 박정숙을 간신히 진정시킨 후 박춘산을 위한 돌무덤을 만들고 보니 주인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한 박정숙에게 우선 부군의 물을 떠다 밥을 지어 먹였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하여 밤새도록 달빛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겨우 바구리봉을 지났을 뿐이었다. 주위에 국군이 주둔해 있어 그들의 눈길을 피하느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이었다. 해가 뜨는 게 무서웠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밤이면 좋으련만. 상처야 별게 아니었지만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정숙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그는 능선을 하나를 넘어 도실봉을 향해 걸었다. 도중에 동지들의 목없는 시체 11구가 풀숲에 뒹구는 것을 보았지만 어설픈 돌무덤 하나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이제 고지의 국군이 기상하여 순찰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 개 분대 병력의 순찰이 끝날 때까지 숨소리를 멈추고 숨어있던 그들은 순찰대가 돌아간 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쯤 했을까?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무에 가린 시체 한 구가 보였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다른 시체들과 달리 머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얼핏 눈에 띄었다. 어떤 동지인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다가서는데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것이었다. 급하게 쫓아갔더니 박종아의 친형 박정아였다. 혁운 동무군. 얼굴은 창백했지만 박정아는 그를 알아보았다. 잘 만났소. 내 총과 실탄을 가져가고 착검해서 내 심장을 찔러주고 가시오. 바로 머리 위에 국군이 주둔해 있으니 총 대신 대검으로 죽여달라는 부탁이었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끌고라도 갈 수 있을지 확인했지만 한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채 아직까지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업고 간다 하더라도 약 하나가 없는 형편에 살릴 수 있을리 만무했고, 설사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리 하나로 그 힘든 빨치산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지하 조직이 있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박정아는 이미 자신의 미래까지 다 생각했을 것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유혁우는 천천히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을 박정숙에게 넘겨주었다. 살고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아무도 미리 재단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사코 실탄은 박정아를 들쳐업고 될 수 있으면 국방군의 주둔지에서 멀어지기 위해 그는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갔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머리 위로 총탄이 쏟아졌다. 순간 박정아의 몸이 뒤로 발딱 젖혀지며 그의 몸에서 굴러떨어졌다. 동시에 그도 엎드렸다. 2미터쯤 떨어진 곳에 나뒹군 박정아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살았다 싶어 급하게 포복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머리에 관통상을 입어 이마 위로 머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채 붉은 핏덩이와 희멀건 골수가 폭포처럼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종아의 손을 부여잡고 이미 박동이 멈춘 심장에 자신의 머리를 묻었다. 그러나 더 이상 박정아를 붙들고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떨어졌다. 국군의 고함 소리와 함께 우르르 몰려오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는 그보다 앞쪽에 있는 박정숙에게 자기를 따르라는 손짓을 한 뒤 무작정 아래로 몸을 굴렸다. 어디까지 얼마나 굴렀는지 총알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 다시 능선 몇 개를 옆으로 돌았다. 부상당한 박정숙을 부축해줄 형편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박정숙은 아픈 내색 하나 없이 길을 쓰고 쫓아왔다. 적과의 거리가 안심할 만큼 멀어지자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 양지 바른 바위 사이를 골라 누웠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려 있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방향을 잡으려고 박정숙을 재촉하여 고지를 향해 기어올랐다. 도당 트가 있는 한제골까지는 머나먼 거리였다. 이틀 낮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계속 행군한 두 사람은 드디어 한직골 도당 트에 도착했다. 간부들에게 보고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일주일이나 굶었을 간부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고향을 찾아온 것 같은, 사지에서 돌아온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 같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당 틀을 향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아지트 막사는 온데간다 없이 사라져 불탄 채만 바람에 날아다니고 막사 부근엔 누구의 시체인지 알 길도 없는 머리 잘린 시체 세구만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끝인가? 이게 몇 년간 몸바쳐 싸워왔던 혁명 사업의 끝이란 말인가? 동지들은, 소중한 우리 동지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슬픔보다도 고독이 뼛속까지 사무쳐왔다. 이제 혼자라는 고독감에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갑자기 못 견디게 목이 말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 전체는 저녁 그림자에 쌓여 어둡고 그 어둠의 저편에서 박정숙이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박정숙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터질 듯이 그의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어딘선가 소쩍새가 울었다. 박정숙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는 그저 갈증을 달랠 생각뿐이었다. 우물에 엎드려 정신없이 물을 들이마셨다. 미친 듯이 실컷 물을 먹고 고개를 드는데 우물 속에 뭔가 하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머리를 숙여 건졌더니 물에 부른 콩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콩을 입으로 가져갔다. 비록 날콩이었지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소하고 맛있었다. 박정숙도 달려와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콩을 건져 먹었다. 목 잘린 동지의 시체가 달빛에 시커멓게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콩 먹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콩을 먹다 공포와 고통을 잊은 건지, 아니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콩이라도 먹어야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등 한 등덩이에서 휘영청 달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열심히 콩을 씹어 먹고 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당도 전남 유격대도 전멸되었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건너편 산 능선에서는 국군이 순찰을 하며 보초를 불러대고 있었다. 드디어 해방이다. 누가 먹으려고 했던 콩이었을까? 결국 그것조차 먹지 못한 채 남겨두고 간 동지 대신 배를 채운 유혁윤과 남정숙은 남은 콩을 죄다 건져 유엔 잠바의 호주머니 양쪽이 불룩하도록 담아 넣은 채 곡성 군당을 향해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한때 자신이 속해 있던 곡성 군당 외에 달리 선을 뗄 방법이 없었다. 적에게 투항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였다. 날콩을 씹어먹으며 만 이틀을 꼬박 걸은 그들은 그의 고향인 구례 반내골에 도착했다. 박정숙을 양지 바른 곳에 대기시켜 놓고 쌀도 구하고 도당의 다른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20리 산길을 더듬어 인가를 찾았지만 문척 면당도 이미 파괴된 후였다. 그는 문척지서가
보이는 오산 마루턱에 앉아 지서를 내려다보며 국리를 거듭했다. 곡성 군당까지 가려면 배를 채워야 했고 배를 채울 길은 이제 도둑질밖에 없었다. 부상당한 박정숙과 둘이 보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다. 그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 새벽을 기다렸다. 4월의 밤은 아직 길고 차갑기만 했다. 멀리 구례읍에 반짝이는 전등불을 응시하며 그는 밤을 지새웠다. 아련하게 흔들리는 읍내의 불빛은 잡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아즈랑이 같았다. 그러나 그리움이나 향수는 아니었다. 드디어 새벽 2시, 박종하가 미제 파카와 바꿔준 야광시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혹시 적의 매복이 있을까봐 이리저리 돌고 돌아 섬진강 가 구성마을로 숨어들었다. 조금은 처량한 기분으로 담을 넘어 다니며 몇 집을 뒤졌지만 식은 밤 약간과 삶은 보리쌀, 쌀 2옵이 고작이었다. 하긴 이런 농가들이 쌀을 마음껏 두고 먹을 수 있는 처지였다면 애당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터였다. 비록 식은 밥 덩이나마 그가 가져가고 나면 누군가가 그만큼 굶어야 할 것이었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장독대를 뒤져 작은 된장독을 통째로 배낭에 짊어지고 박정숙이 기다리는 곳까지 돌아왔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사한 것일까? 그래도 몇 끼는 해결했다는 생각에 민중에 대한 미안함도 처량함도 고달픔도 뒷전이었다. 도둑질로 배를 채운 그들은 이전에 늘 이용하던 통명산의 한 루트에서 이틀을 잠복해 있다가 곡성군당 연락원을 만날 수 있었다. 다시 동지들의 얼굴을 대하자 고독도 공포도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았다. 그러나 곡성군당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도당의 소식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있을 때만 해도 30명 정도였던 곡성군당 기관원들은 그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희생되거나 도당으로 차출당하고 군책 김채훈 이하 간부 5명만이 군당을 지키고 있었다.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었고 식량 사정도 도당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그날 당장 박정숙과 당책만을 남기고 보국투쟁을 나갔다. 이전에 그가 눈여겨봐두었던 곳인데 경계도 허술하고 사는 형편도 괜찮아 제법 성과가 있을 만한 남원군 금지면의 큰 부락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각자 힘에 붙일 정도로 쌀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다들 희색이 만면했다. 당분간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였다. 곡성 군당에서 지내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마냥 눌러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도당이 무엇보다 궁금했다. 비좁은 비트 속에서 하루를 보낸 그와 박정숙은 연락원을 앞세워 백아산에 있는 도당 연락과 분투를 찾기 위해 출발했다. 삼기와 석곡 사이 국도를 건너는 지점에서 1시간이 넘게 잠복하며 살폈지만 적의 매복은 없는 것 같았다. 연락원이 앞서고 유혁은 박정숙 순으로 5미터쯤 간격을 두고 도로를 건너기로 했다. 연락원이 탈없이 도로를 건넜다. 그런데 그가 반쯤 도로를 건넜을 때 느닷없이 총알이 빗발처럼 퍼부었다. 그는 몸을 굴린 뒤 백아산 방향으로 힘껏 뛰었다. 한참 뛰다 보니 부상당한 곳은 없었는데 일행을 잃어버리고 그 혼자였다. 날이 셀 무렵 비상선으로 정한 백아산 채알봉으로 갔지만 기다리는 것은 연락원 한 사람이었다. 박정숙 동무는 당했습니다. 적들이 철수할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숨어 있다가 사격이 끝난 후
플래시를 비추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적들이 야, 하나 되졌다! 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허망했다.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죽자 사자 그를 뒤따르던 박정숙의 툭 붉어진 가녀린 어깨가 울다 말고 달빛 아래 미친 듯이 날콩을 건져 먹던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이렇게 죽을 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일까? 오빠의 뒤를 따라 거기서 죽었다면 훨씬 편했을 걸. 땅 한마디 없는 소장농이었던 박정숙네 집안은 아버지도 없이 믿고 의지하던 큰아들 박춘산이 입산하자 경찰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12살 막내까지 모두 박춘산을 따라 입산했다. 굶더라도 경찰이 괴롭히더라도 산 아래서 견딜 것이지. 그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괜스레 화가 치밀었다. 그들에겐 죽지 못해 사는 것보다 싸우다 죽더라도 그들이 바라는 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신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빨치산은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기필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동지들이 피지도 못한 청춘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거두어들인 것이었다. 고통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도 머리도 더 냉철하게 깨어왔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다가 박정숙의 죽음에 넋을 잃은 연락원을 일으켜 세운 그는 도당 분투를 찾아 나섰다. 간신히 선이 닿은 도당은 말이 아니었다. 조용식이 벌떡 일어나 그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울었다. 조용식은 해골바가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너덜거리고 떨어진 신발이 남아 도망치면서 어디에 버렸는지 맨발이었다. 그러고 보니 다들 비슷한 모습이었다. 다행히 도당 간부들은 무사했다. 도당 아지트에 있던 시체들은 보급 투쟁조에 끼었다가 살아남아 거기까지 도망쳤던 사람들인 모양이었다. 전남 도당의 희생은 엄청났다. 그날 보급 투쟁을 나갔던 유격대와 도당 기관원 70여 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25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날 이후로 내리굶고 있었지만 보급투쟁은 고사하고 바람에 나뭇잎만 살랑거려도 깜짝깜짝 놀라 몸을 사리는 형편이었다. 일당 곡성에서 그가 가져간 식량을 조금씩 먹으며 며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자 다들 충격에서 벗어나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당과의 선회복이었다. 4월 말 그는 전에 추진하다가 박찬봉의 부상으로 중단했던 박찬봉과 소성대의 서울 파견을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순창군 조영감 집으로 갔다. 보릿고개라 자기들도 굶고 있을 텐데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며 조영감은 수북이 담은 꽁보리밥을 차려왔다.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다시 도당으로 돌아온 것은 5월 말이 다 되어서였다. 도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간 지점인 곡성 통명산에 들른 그는 거기서 조용히 조용식을 만났다. 반가웠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간부 몇 사람만 남고 도당 전원이 보급투쟁 나왔네. 아침에 도착했어. 마침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이쪽 사람한테 길 안내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네가 장소 좀 물색해보게. 이쪽이야 자네가 잘 알지 않나. 그는 조용식을 따라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도당 보급부대를 찾아갔다. 며칠만 안 봐도 그리운 얼굴들인데 한 달을 떨어져 있었으니 하도 반가워서 허겁지겁 달려간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30여 명이 모두 입에 개거품을 문 채 땅바닥에 쓰러져 끙끙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나? 조금 전에 하도 배가 고파서 취나물을 뜯어 먹었는데 며칠을 굶었던 빈속에 제법 독성이 강한 취나물을 날것으로 먹고 나서 독이 오른 것이었다. 그는 급히 배낭을 풀어 조영감이 비상미로 쓰라며 넣어준 쌀 2대를 꺼냈다. 밥 지을 새도 없이 생쌀을 한 두 주먹씩 돌려주었더니 다들 그 와중에도 정신없이 생쌀을 씹기 시작했다. 생쌀을 삼키자마자 거짓말처럼 개거품과 통증이 사라졌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멀쩡하게 일어나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 왔다. 바위 덩어리를 가슴에 얹어 놓은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일꾼들인데 생쌀 한 줌에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이 아까운 일꾼들을 날이면 날마다 보급투쟁만 하다 죽게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동지들을 부여안고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생쌀로 간신히 허기를 달랜 대원들은 개거품 자국을 지울 생각도 없이 쑥스럽고 허탈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조용식과 권상수를 불렀다. 구례 군당에서부터 절친한 사람들이라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제법 따갑게 내리쬐는 봄햇살을 받으며 세 사람은 길고 고통스런 한숨만 토할 뿐이었다. 우리가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조용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1달? 그래, 이런 방식이라면 1달도 되기 전에 완전히 끝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조용식도 권상수도 그도 살아야 한다는 데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나 혼자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한 개인의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가를 그들은 몇 년 동안 온몸으로 느껴왔다. 당장 그들에게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을지 몰랐다. 이번 보급투쟁에서 그가, 조용식이, 권상수가 죽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 했다. 기필코 살아야만 했다. 그가 죽는다면 조용식이라도 살아야 했고 누군가라도 살아야만 했다. 살아서 무산 대중을 위한 새 세계를 건설해야만 했다. 이 엄청난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다. 먼저 죽어간 동지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었고 그것만이 살아있는 자들의 유일한 책무이고 의무였다. 한동안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막혀 있어 바깥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저 토벌대의 수나 대응에 따라 막연히 바깥 세상의 동향을 짐작할 뿐이었고 그 짐작에 따르자면 이제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무장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하 조직은 다 깨지고 다시 조직 건설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했다. 남은 것은 북쪽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월북이었다. 얼마 후 조용식이 고개를 들더니 언젠가 그 옛날 서울 역전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그를 바라보던 때처럼 간절하게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사는 길은 자네 손에 달려있네. 그와 권상수는 번쩍 고개를 들어 조용식을 보았다.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월북밖에 없지 않은가. 자네의 지하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월북을 감행해야 하네. 1달.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1달. 그 이전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돼. 권상수도 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멀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는 지하선을 가지고 있는 그가 담당하기로 하고 모두가 확실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자기 임무에 충실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그들은 토론을 마쳤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이 계획은 영영 무산되고 말았다. 월북 계획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세 사람의 운명이, 아니 전남도당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는지는 아마도 그것은 대답 없는 역사만이 알고 있으리라. 그날의 보급투쟁은 유례 없는 대성공이었다. 유혁우는 지난번 보급투쟁의 성공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전남 쪽이 아니라 전북 쪽을 대상으로 잡았다. 그는 보급부대를 이끌고 섬진강을 건너 곡성 고달면 뒤쪽에 지리산 자락인 천마산에 도착하여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미를 다 털어 전 부대원에게 죽을 쏘어 먹였다. 부대는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천마산에 잠복해 있었다. 밤과 함께 어둠처럼 남원군 송동면 어느 마을에 스며든 보급부대는 가까이에서 마을을 정찰했다. 역시 적성지구가 아닌 탓에 잠복 경찰도 보초도 없고 야간 통행도 자유로웠다. 작전에 성공한 그들은 30명이 욕심껏 식량을 짊어졌는데 문제는 퇴로였다. 모두 천마선을 넘어 구례 산동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었다. 그렇게 하면 도당까지 일주일도 넘게 걸릴 터였다. 그가 고개를 젓자 그곳 지리를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으므로 다들 그만 쳐다보고 있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송동면에서 곧장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다 곡성 오곡면 앞에서 강을 건너면 새벽 3시쯤 통명산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3시간만 강행군하면 죽곡면 보성강을 날 새기 전에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쌀을 25대쯤 짊어지고서는 선두에 서서 줄곧 반 다른박질로 행군을 이끌었다. 덕분에 1시도 되기 전에 통명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놀라운 속도였다. 통명산에서 각자 짐을 반으로 줄여 나머지는 비장에 놓고 다시 강행군해서 동이 트기 직전 봉두산에 무사히 도착했다. 밤새 120리를 걸은 셈이었다. 남원군 송덕면에서 설마 밤사이에 곡성군의 봉두산으로 빠지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벌대는 기껏해야 지리산 자락이나 통명산을 뒤지고 있을 터였다. 부대는 사흘 만에 무사히 그것도 오랜만에 푸짐한 성과를 안고 백운산 도당에 도착했다. 이 보급투쟁의 성공으로 그는 졸지에 도당을 살린 영웅이 되었다. 밖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간부들로서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쌀 한 대를 구하지 못하는 판에 몇 가마를 구해온 그가 대단해 보일 법도 했다. 야산이나 야지가 백운산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다. 야산 토벌이 계속되자 못 견딘 빨치산들이 백운산으로 다 옮겨왔고 그 뒤로는 백운산에 적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가 2번의 보급투쟁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보급사업이 잘 된 게 또 탈이어서 당장 떠나야 할 박찬봉이 병이 나고 말았다. 며칠 굶다 갑자기 배불리 밥을 먹은 탓이었다. 박찬봉은 보름이 지나서야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겨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박찬봉과 소성대를 데리고 조영감 집에 도착한 것은 6월 21일이었다. 이틀 후 2사람이 무사히 길을 떠난 뒤 그는 다시 도당으로 복귀했다. 그것이 조영감과의 마지막 이별이었다. 그가 도당에 복귀한 무렵 조영감은 이미 경찰서에 끌려가 모든 것을 다 본 후였고 서울로 떠난 박찬봉 일행은 조영감의 신고로 전북 도경에 체포됐다.
한 번만 더 들렸더라면 그 역시 잡혔을 것이지만 6.25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총칼의 위협 앞에서야 어쩔 수 없이 돌아서고만 조용감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진 신세만 해도 감지덕지였다. 지난번 보급투쟁의 성공으로 한동안은 밥 걱정을 덜었지만 다시 배 골기 시작했다. 일반 당원이고 간부고 간에 다들 못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월북 계획도 계획이지만 당장 살아남을 방법도 필요했다. 그는 국리 끝에 간부들을 찾아갔다.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도당책 전인수가 물었다. 그 즈음 도당책은 거의 좌절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4월에 도당이 전멸당한 전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매우 원칙적이었던 사람이 그 전투 이후로 무섭게 타락해갔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부에서는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얘기는 되었을 텐데 나아지기는커녕 나날이 정도가 심해졌다. 예전에는 같이 굶던 사람이 악착같이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먹을 것을 챙긴다거나 유혁운과 함께 서울에 다녀왔던 이성애를 틀어 불러들여 향락을 즐긴다거나 하는 시기였다. 철저히 절망했거나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면 당원으로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더한 것을 변명으로 삼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해방이 올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은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렇게 혁명가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도당 본부를 야산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야산으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유격대 사령관 김선우가 바싹 당겨 앉으며 호기심을 나타냈다. 백운사는 요소요소에 군경이 주둔하고 있어서 초기와 같이 강력한 유격대가 있더라도 보급투쟁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우리 역량으로는 더 이상 무장 유격투쟁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은 현재의 역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당이 백운산으로 옮겨온 후 현재 야산은 군경의 감찰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는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녹음기에 한해서 도당을 다시 야산으로 옮긴다면 보급투쟁도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오. 동의하오. 김선우가 먼저 찬성을 표시했다. 전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야산으로 옮긴다면 어디가 적당하겠소? 지리적 환경이나 주변 인민들의 동향, 보급 대상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쪽은 곡성 부근인데 제 판단으로는 그 중에서도 봉두산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논의가 한참 더 진행되었고 결국 봉두산으로 결정이 났다. 좋소. 빨리 실행합니다.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무장병력 15명 정도는 계속 이곳에 남아 있도록 합시다. 식량은 지원해 줄 것이요. 그는 그날로 김선우 등 일진 7명을 안내하여 27일 아침 봉두산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그는 2명만 남겨두고 구례읍 봉서리로 보급사업을 나갔다. 이제 보급투쟁의 방식도 도둑질로 바꿔야 했다. 빨치산이 나타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군의 야산을 이자듯 뒤질 것이고 야산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짓이나 다를 바 없었다. 봉서리 외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집을 골라
숨어들었는데 촌의 작은 마을치고는 의외로 상당한 부잣집이어서 식량이 꽤 많았다. 게다가 모심기 철이어서 종일 일하고 피곤했는지 온 집안을 몇 명에서 샅샅이 뒤지는데도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쌀과 보리를 한 짐씩 지고 돌아오는데 최석태가 부군 비촌 마을에 절친한 친구가 사는데 그에게 정보를 수집해 오면 어떻겠냐고 물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가 없어 답답한 차였다. 혼자 보낸다고 해도 도망을 친다거나 자수를 할 친구도 아니었다. 아지트에 도착해서 식량을 내려놓자 도당책 등 이진까지 도착해 있다가 그를 반겼다. 김선우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렇게 쉽게도 보급투쟁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쌀암준 때문에 적의 손에 잃었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목이 멜 법도 했다. 막 밥을 먹으려던 찰나였다. 동무들, 동무들. 그렇게 크게 동무를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놀라서 쳐다보니 정보를 수집해 오겠다던 최석태가 자기가 짊어졌던 식량까지 어디다 버렸는지 맨몸으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저기구나. 모두 화다닥 튀어 일어나 무장을 챙겼다. 그러나 뛰어오던 최석태가 숨이 차서 말을 못하고 손을 휘휘 저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전투 태세를 취하는데 이윽고 코앞에 선 최석태가 숨을 헐떡거리며 반동강이 말을 쏟아냈다. 아니요. 아, 도대체 뭐가 아니요. 저기 아니면 숨이나 사기게 좀 천천히 얘기해보라고. 최석태는 마음이 급한지 숨이 가빠 헉헉거리면서도 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터졌어. 이거 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나. 뭐가 터지긴. 38선이 터졌다고. 뭐? 너나 없이 다들 놀라서 뭐만 연발하고 있었다. 버벅거리지 말고 자세히 얘기 좀 해보라고. 최석대가 순식간에 쏟아난 말은 엄청난 것이었다. 인민군이 25일 38선 전역에서 총격을 시작해 어젯밤 서울 시내까지 진입하여 서울 함락이 목전에 있고 국군은 지금 전 군을 긴급 소집하여 북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였다. 소식을 듣자마자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기 위해 식량이고 뭐고 팽개치고 계속 뛰었다는 것이다. 곁에 있던 김선우가 그를 덥석 끌어안았다. 일제히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도당책이 물기가 축축하게 배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 진정하오. 경각심을 잠시라도 풀어서는 안 돼요. 방금 소리를 질러댔으니 위험할지도 모르오. 일단 비품을 지고 이동합시다. 모두들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유허군의 뒤를 따라 30분쯤 행군한 뒤 곡성 태안사로 넘어가는 매너미제 부근에 짐을 풀었다. 갑자기 산뜻한 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다들 확실하게 그 정보를 믿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최석태와 그에게 위험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민과 접촉하여 정보를 확인해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두 사람은 승주군 황점년 야상 기슭에서 주위를 살폈다. 바로 앞 논에서 10명 정도가 모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도와 철도가 500m쯤 떨어져 있고 뒤에는 숲이 제법 울창해서 여차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형이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어슬렁어슬렁 인민들 곁으로 다가갔다. 낡아 빠진 옷차림에 덥수룩한 머리만 보고도 금세 산사람인 줄 눈치챘을 텐데
평소와 달리 도망가거나 모른 채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이 일어나 산 사람이시오? 하고 물어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무섭습니까? 언제는 무서워서 피했가니라 경찰 놈들이 하도 닥달을 했상께 어짜요. 산 사람들 헌티 꼬치장만 줘도 죽이는 세상인데 시비양이야 뭐가 무사서 피하겠소. 고생들이 많체라. 농부들 말 맞다나 평소라면 군경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나눌 리가 없었다. 확실하구나 싶어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마침 쉴 때도 됐다며 그늘에 편히 주저앉았다. 마침 저게 점심이 오네. 점심 묵을 채인데 같이 따순 밥 한번 잡숴 보실라요? 이런 밥을 잡숴 본 지 오래됐을 텐데. 우리 밥 먹이다. 내 종의 경침은 어짜실라요? 그 새끼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요. 아이고 그러고 본게 인양반들 38선 터졌다 소리도 못 들었는갑네. 그와 최석태는 동시에 마주 보았다. 눈보라치던 어린 시절 밤에 참고 참던 오줌이 찔끔찔끔 새나오던 것처럼 아무리 애써 참아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격한 감정을 눌러삭이며 사실은 서울 함락 소식을 들으러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늘 내일 한답디다. 아침에 동네 구장 말을 들은 게 인자 순사들도 지서 밖으로 못 나오고 짐 챙긴다고 하고 서울은 오늘이 고비라고 하던디. 3년 만에 처음으로 못밥과 막걸리까지 한 잔 얻어먹고 돌아서는데 농부들이 잠깐 기다리라며 남은 찬을 한 보퉁이에 들려주었다. 이거라도 들고 가시오. 나야 아무것도 모르는 촌무지랭이지만 산사람들만 생각하면 왜 그런지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소. 다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짓인데 우리야 목숨 붙이고 살자니 도와주도 못하고 그냥 일에 가심에만 묻고 살았소. 참만 잘 되었소. 인제 산사람들 다리 쭉 뻗고 편한 잠 한번 자겄구만. 고맙습니다. 내일 이맘때 또 와보시오. 더 좋은 소식이 있을란가. 우리가 좀 알아볼란께. 고맙습니다. 저 신문 한 부 구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암에 구장집이 신문 볼 것이요. 얻어보겠소. 해방의 기쁨도 일순간이었고 이제까지와 달리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다. 도당은 각 시 군당에 정보를 수집할 것과 해방이 되었을 때 전 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간부 육성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6월 30일 유허구는 광주지구당 부책으로 임명되어 백아산에 있는 광주지구당책 김채윤을 찾아갔다. 지구당 성원이라야 고작 13명이 전부였다. 이 13명이 해방될 광주지구에 전 기관을 접수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광주지구당은 산하의 강산, 광주, 화순, 곡성, 군당의 전 성원을 끌어모아 날마다 보급투쟁을 다니고 60명가량의 옛 당원을 재모집하여 광주 입성에 대비한 간부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굴러갔다. 7월 8일 도당회의가 있었다. 각 지구당책, 지구사령관 등 10여 명이 회의 참석차 속속 도당으로 모여들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당책 전인수가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구당 간부들이 모이자 도당 간부들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성토 대회를 벌였다. 앞서 말한 전인수의 타락행위에 드디어 하부원들의 분노가 일시에 터진 것이었다. 도당책의 타락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존엄성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에게 꼬박꼬박 밥을 지어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을 눈앞에 두고 그나마의 긴장도 풀린 모양인지 그가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해대다가 마침내 이것도 밥이냐며 밥을 내던지고 치사반원에게 발길질을 한 모양이었다. 아무리 상급자지만 구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구타의 이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동지들의 피 같은 쌀을 축내며 여성 동지와 연애 행각이나 벌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터지기 직전인데 구타 사건으로 인해 도당의 전 간부가 격분을 하고 전인수를 감금한 것이었다. 지구당 간부들까지 흥분해서 동지의 피를 팔아 개인의 향락이나 일삼는 간부는 마땅히 숙청해야 한다며 총살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통스런 표정으로 앉아있던 김선호 도당 부위원장이 발언을 요청했다. 저 역시 동지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도당책은 어쨌든 지금까지 온갖 역경을 이기며 여기까지 함께 온 우리의 동지입니다. 무슨 소리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도 모르시오? 도당책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혁명 정신을 갉아먹는 명확한 반당 행위자요. 그는 우리의 동지가 아니요.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내일 모레가 해방이잖소. 해방된 이후에 정식으로 혁명 재판에 회부해도 늦지 않소. 처벌을 조금만 늦춥시다. 김선우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다 터져나온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동경제대 출신의 도당책 전인수는 해방을 며칠 남겨두고 함께 생사를 걸고 싸웠던 동지들의 손에 처형되고 말았다. 한 개인으로 생각하자면 도당책의 좌절과 타락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 일제시대에 동경제대까지 졸업한 인텔리로서 혁명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나마 자기 앞에 등불마저 잃어버렸을 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을 때 인간은 어쩌면 더 심한 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터져버린 동지들의 분노의 분모를 어찌할 수 없었던 건 역시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구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든 간에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일이었고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7월 중순을 넘어서자 북쪽에서 아득하게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20일쯤에는 포성이 더욱더 가깝고 또렷하게 들렸다. 22일 그날도 간부 육성 사업을 위해 옛 당원들을 찾아 화순문 북면 수리마을에 들어갔던 그는 광주에서 방금 돌아온 학생을 만났다. 인민군이 장성갈제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구당원 5명을 인솔하여 백아산 솔티제를 넘어 아지트에 도착한 그는 상황 보고를 끝내자마자 정보 수집조를 파견했다. 자정이 넘어 출발한 정보 수집조는 새벽에 돌아왔다. 화순군의 북면, 이서면, 곡성군의 석곡면은 이미 지서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하산을 해도 좋을지 최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 정보 수집조를 내려보냈다. 정보 수집조는 그날 오후에 조선대학교 학생 2사람을 데리고 술이며 음식을 가득 짊어진 채 돌아왔다. 광주에서 인민군과 악수까지 하고 온 학생들이라고 했다. 맑디 맑은 여름 하늘로 만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 만에 마음껏 외쳐보는 소리인가. 얼싸안고 춤을 추는 사람, 우는 사람, 저 혼자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 매미는 귀가 멍멍하도록 울어대고 사람 몰골 같지도 않은 산사람들의 감동에 젖은 울음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땅거미가 내렸다. 신속하게 하산 준비가 끝나자 마지막 오락회가 열렸다. 오락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입산 초기에는 오락회도 자주 열었는데 힘이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내 숨 돌릴 틈도 없이 쫓기고만 살아온 것이다. 이날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해방의 첫 밤을 보냈다. 희미한 어둠 속에 드러난 동지들의 흥겨운 모습을 보면서 핑 눈물이 돌았다. 이 밤의 감동을 즐기는 100여 명 중에 구대원은 30명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전쟁 이후 한 달 사이에 새로 규합한 동지들이었다. 그 어려운 날들을 버티며 이날을 위해 쌓아온 수천 명의 진짜 투사들은 곳곳의 산기슭에서 썩어가고 있거나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변했을 것이었다. 작년 초봄 백운산 특각에서의 첫 오락회가 떠올랐다. 그때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던 만담가 박동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혁명의 열정에 떨며 그 밤을 함께 즐겼던 동지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쇠고기 굽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감미로운데 모굴대를 타고 올라오는 울음덩이를 꿀꺽 삼키며 그는 밤하늘을 올려보았다. 오늘을 위해 싸우다. 오늘이 오기 전에 가버린 동지들. 동지들은 가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나 혼자란 없다. 박정하가 죽고 김지혜가 죽고 박정숙이 죽고 유혁운이 살아남은 게 아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 중에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다. 동지들, 그대들이 흘린 피로 오늘은 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피로 오늘의 해방을 이어갈 것이다. 그는 동지들의 피로 찾은 해방의 감격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기 바쁘게 광주를 향하여 100여 명의 대열이 백아산을 떠났다. 조금씩 멀어지는 백아산을 유혁우는 자꾸 뒤돌아보았다. 그 고생을 하고 백아산으로 오다 죽어버린 박정숙. 백아산에서 백운산에서 온 산을 피로 물들이며 쓰러진 동지들. 목이 잘린 채 굴러다니는 동지의 시체를 보면서 날콩을 주워 먹던 그 밤엔 달도 참 밝았었다. 백운산에서 도당과 유격대가 박살나던 날 그는 눈물도 없이 동지들의 시체를 끌어모아 돌무덤을 만들면서 눈물보다 더 뼈아픈 맹세를 했었다. 살아남은 우리가 당신들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노라고, 당신들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해방은 왔다. 동지들이여 들리는가? 백주 대낮에 대로를 걷는 우리의 힘찬 발소리가, 가슴 터지는 감동의 함성이 들리는가? 우리의 피로 찾은 이 해방을 영원히 인민의 것으로 하기 위해 먼저 간 당신들이 죽으면서도 꿈꾸던 세상, 그 무상계급의 평등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기꺼이 당신들의 뒤를 따르겠노라. 그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을 꿈뻑이며 그는 오래도록 백아산을 보았다. 문득 한여름의 땡볕에 푸르다 못해 검게 타오르는 나무들이 하나씩 동지들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백아산 능선마다 봉우리마다 힘차게 버티고 선 동지들은 열심히 손을 흔들어댔다. 그제야 그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간다. 발전하는 역사와 더불어 지나간 슬픈 역사를 묻고 우리는 전진한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해방 광주는 조금씩 가까워졌다.